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일단 설화로 물의를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그리고 태 의원에게 3개월 징계를 내렸는데요. 이 관련 소식을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징계 결정에 앞서서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를 했었습니다.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큰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당을 위해서 또 우리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오래 하시면서 선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당 지도부가 이제 출범한 지 뭐 2달 정도 이제 됐는데 선출직 최고위원이 지금 5명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2분이 어떻게 보면 뭐 자진해서 그만두시든 아니면 징계를 받아서 중지가 되든 2분이 이제 자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뭐 최고위 오늘 뭐 가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실 텐데, 자, 오늘의 분위기는 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예. 어떤 경위든지 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도부 일부가 이제 결혼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 지난날 혼란을 보여드렸던 측면에 대해서 지도부 일원으로 매우 송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도덕적 기준을 한껏 높이고 당의 지도부 최고위원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중징계를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당내 구성원이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나게 당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동들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린 점은 평가받을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열흘 동안에 이제 최고위가 2번이 취소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징계를 앞둔 두 최고위원을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일부러 취소를 한 것이다라는 이제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딱 2번 정도의 최고위가 취소가 됐는데요. 우리가 월요일, 목요일에 공식 최고위를 합니다만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땐 일요일에도 최고위를 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나와 있는 상황들처럼 윤리위원회의 핵심 징계 대상으로 최고위원 2명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 최고위가 가동되고 여기에 마이크의 발언권이 활용된다면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될 수도 있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아마 그 내용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부적 판단을 김기현 대표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주일의 혼란들을 매듭짓고 이제 오늘 새롭게 또 다시 최고위를 여는 만큼 심기일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언론이 예상한 그 두 최고위원의 발언권을 좀 막으려는, 자, 그래서 취소한 최고위원회라는 것이 맞군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께서 최고위원회 소집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최고위원회를 중간에 열지 않았는지는 김기현 대표만이 알고 있겠죠. 하지만 그런 복합적인 내용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저희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이 나와서 저희와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사실 당원권 정지 1년과 당원권 정지 3개월 상당히 그 징계 수위의 온도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자, 그게 결국은 최고위원 사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또 윤리위 입장에서는 또 그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 정도 차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원권 정지 1년이면 공천을 받지 못하는 거고요. 당원권 정지 3개월이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치인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가장 중대한 사안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좋은 표현으로는 정치적인 타협 또는 나쁜 표현으로는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맨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1차가 열렸어요. 그때까지 두 최고위원이 본인들이 소명하겠다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위 이틀간의 시간을 또 줬었고요. 거기에다가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징계 수위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연이어서 전주의 부위원장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가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양형 기준 자체가 윤리 내부의 독자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해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 정치적 타협 또는 거래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천이었을 거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올바른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윤리위원회 또 국민의힘 내부의 결정입니다만 이 사안은 사퇴냐 아니냐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사안인가 아닌가 태용 의원의 경우는요. 이 문제로 집중해야 된다는 지금 생각들 판단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김재원 의원도 내년에 이제 총선에서 당의 공천을 못 받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가게 되면. 네. 만약에 불복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뭐 방편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법적인 다툼이 있었던 경우 지난날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지만 당내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소를 제기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들은 굉장히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소송을 거는 일들에 대한 실익이 없을 거라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정치를 해왔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지자들과 함께 본인의 정치적 행로를 모색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적어도 지금은 어제 태영호 의원이 보여줬던 선당 후사의 자세처럼 일단은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그 뒤에 국민들과 함께 본인의 정치 행보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예. 자, 그리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퇴를 하면서 대통령실과 당에 이제 누를 끼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녹취록 파문에 의한 것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윤리위원회 회부됐던 제주 4.3이나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김구 선생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과의 진정성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4.3 문제에 대한 어떤 잘못된 판단들을 얘기해서 그러니까 제주 도민들에게 아픔을 준 내용들, 그다음에 김구 선생님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는 거의 독립운동 후손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멸시적인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가장 중요하게는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라고 얘기하면 김구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물을 부정하는 것은 저희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권력자에 대한 사과였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사과였었고 그다음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에 대한 사과였다. 그렇다면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측면, 제가 내용을 다 기자회견을 읽어보니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죄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로 발생했던 어떤 본인과 관련돼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문제나 또는 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문제, 이 문제만 고민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문제와 불거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대통령이 실제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행사하는 거 아니야라고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 민주주의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유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부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이 윤리 결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조치까지 해야지만 국민들이 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방금 이제 대통령 공천권 게임 이야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태영호 의원 스스로가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내에서 실제로 3월 8일 전당대회가 있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3월 9일 선출된 최고위원에게 최고위원의 발언권에 대해서 이른바 공천을 가지고 좌지우지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내용들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태영호 의원의 발언 때문에 오히려 정치 공세에 빌미를 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로 이 문제를 걸고 들어와서 수사 등을 운운하게 되는 건 결국 민주당이 하게 되는 정치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이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최고위원이라 할지라도 말과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민주당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에 비롯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은 개점 휴업 상태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당에 관한 문제 속에서 어떻게 도덕적 기준을 높일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난 다음 타당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될 공당으로서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총선 공천룰 이야기인데요. 자, 민주당이 총선 공천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한다는 기존의 규정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1, 2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총선에는 출마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조금 전 민주당의 도덕적 기준을 좀 높이는 왜 윤리심판원이 가동을 안 하냐 얘기를 했는데 윤리심판원 가동 이전에 당원 80조를 개정하고 당원 80조로도 부족해서 총선 룰까지 개정해서 이 재판에서 1심, 2심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른바 출마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줬다는 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이재명 살리기 룰을 세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대법의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 누구든지 간에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법원의 일단 판단을 받은 사람들까지 총선에 출마하게 될 텐데요. 예. 결과적으로 1심, 2심 재판 이후로 대법에서 확정 판결 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데 만약 그런 내용들을 혼탁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로 출마해서 당선되고 다시 대법의 판결이 나온 다음에 또 다른 보궐선거 등이 재선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 이런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보통 통산 혁신 경쟁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 혁신이 아니라 퇴행적인 모습을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런 비판이 나올 거를 당연히 예상을 했을 텐데 왜 지웠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 이제 벌어지지 않은 문제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재판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 거고요. 1심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확인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런 정확히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예를 들면 특별하게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의구심 당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전에 당원 80조는요. 원래 있었던 건데 하나만 바꾼 거예요.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가 결정한다. 자, 정치 탄압 여부에 대한 결정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예를 들면 대단히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것처럼 아니면 없앴던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핵심적으로 그런 내용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했다. 예. 남아있는 조항은 뭐냐면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범주로 넘긴 건데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위 이 이전에 판단했던 공천들과 지금의 상황, 변화된 상황에서는 소위 검찰의 정치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의하면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지 기소를 하게 되면 그 기소권에 따라서 소위 공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이걸 확정할 수 있느냐? 최근 재판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진상 씨 뇌물죄 문제와 관련해서 유동규 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가를 뭘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동생이란 칭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대가성 자체가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는 사안이거나 또 이재명 당대표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중대한 문제가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대가를 받았냐 문제인데 그 논란이 때문에 428억 아니겠습니까? 저수지라고 얘기했던 428억은 기소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검찰의 기소권이 남용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권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법원은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명확히 해놓게 되면 검찰에 의해서 공천권 자체가 예를 들면 규정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범주로 갔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또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비판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민주당이 감내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도 출마의 길이 열렸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처럼 야당의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많이 오르고 무차별적 기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하게 그냥 다 기회를 박탈하자 이것 또한 또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천권을 검찰이 가지는 결과를 가질 수도 있죠. 기소를 하면 출마를 못할 텐데 말이죠. 조국 전 장관도 이론상으로는 출마가 가능해지거든요. 아직 대법원 판결 전이니까. 물론이죠. 네? 사전에 그냥 우리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조민 씨가 나간다고 해도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 누구든 다 마찬가지죠. 누구든. 자, 강훈식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물론 딸인 조민 씨도 출마를 막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그 사법부의 판단 위에 정치가 있다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조민 씨는 시종일관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부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이른바 위조 스펙 등이 고스란히 국민 앞에 무엇이 명백한 팩트인지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방식으로 조국 전 장관과 토크 콘서트 등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참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 법원의 판단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출마해서 만약 당선이 되게 된다면 이것 봐라. 국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문제냐. 오히려 정치 검찰이 탄압이다라는 방식으로 몰아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삼권부 유립 속에서의 사법부의 판단마저 정치적인 행위로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모습들을 지금 저는 조국 전 장관 부녀 가족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행동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과 정치적 행동들이 결부되기 때문에 이른바 극단적인 지지층까지 더 달려들게 되는 모습으로 악화된다면 한국 정치의 퇴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이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좀 하겠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에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딸인 조민 씨가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고 나오면 민주당으로서도 그렇게 썩 반갑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참 놀라운 상상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훈식 의원도 굳이 예를 들면 여기다가 조국, 조민 이 두 분을 왜 얘기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관악갑으로 이사했다 그러는데 그 강남에 있는 집이 재건축하는 것 때문에 대학이 서울대 교수니까 글로 이전한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선거는 구도와 인물과 정책으로 좌지우지가 됩니다. 만약에 예.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게 되면 구도와 인물이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민주당이 추구하려고 하는 선거 전략을 구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의 핵심이 뭡니까? 중도층과 20대가 되게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등을 돌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도층과 20대예요. 근데 중도층과 20대에 등을 돌리게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출마시키는 민주당?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오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는 나서가지고 발벗고 나서서라도 저는 비판을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조국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대의에 복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민주당을 위해서 본인이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본인이 나서가지고 저 출마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상식적인 본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